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이 크게 불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사이에 갇혀 씨름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매도를 택하기보다 내년 대선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시각이 우세해 보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확보에 전방위로 나서면서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여전한 데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약세 속에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 순매수 규모가 컸던 만큼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단숨에 연 5%를 넘어서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달 말 전례 없는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올 걸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만 2억 3천만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도세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높은 양도세가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고 있는 건데 결국 시선은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 34평형 공시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2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배나 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인데도 1년 새 보유세가 500만 원 넘게 늘었는데 웬만한 고소득 직장인 한 달치 월급 이상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집값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득까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1주택자의 경우는 특히나 그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폭을 고려했을 때 현금 흐름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쉽게 매각을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증가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납세자에게 부담은 좀 크게 느끼는. 이달 말 다주택자들이 받아들 종부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7,300만 원. 여기에 서초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고 가정하면 무려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세금에 못 이겨 집을 팔 것이란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의 시선은 내년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세금과 규제를 예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 내야 하는 종부세보다 퇴로를 막고 있는 최대 75%의 양도세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내년 대선까지는 한번 버텨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양도세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이후에 양도세 관련된 규정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주택을 매도하는 것보다 그때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 대선 이후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나올 공약들이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버티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앞과 뒤를 모두 막은 징벌적 세금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를 둘러싼 공약들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차원의 요소수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요소수 대란,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2주간 떠들썩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문제죠. 네. 굉장히 이게 딱 뭐다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또 물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예.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요소수 수입 길이 갑작스럽게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그 해관 총서, 우리로 좀 표현하자면은 관세청 같은 곳인데 예. 이 해관 총서에서 지난달 11일에 비료 품목 29종에 대한 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요소와 칼륨, 인산 비료 같은 걸 이제 수출을 할 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건데 요소 수입을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 청천벽력의 날벼락 같은 얘기가 돼버렸죠. 예.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던데 그러면 중국은 왜 갑작스럽게 수출을 제한했느냐? 여기부터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중국이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석탄 부족 사태를 이제 겪고 있다는 건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요소가 바로 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이 추출이 됩니다. 당장 이 연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요소 부족으로 비료난까지 불거지니까 이 중국 당국이 자국 시장부터 우선 이 공급하라면 수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 내 각 지방 정부가 에너지 소비 통제에 들어가면서 현지 그 요소 생산이 제대로 이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 요소 이 생산 가동률이 67% 정도인데 1년 전에 이맘때쯤하고 비교하면은 한 5.6%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하루 평균 생산량도 14만 9천 톤 수준으로 역시 4.1%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걸 놓고 우리 정부가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요소 수출 제한이 가져올 또 파장, 이 파급력에 대해서 이 정부가 판단을 좀 미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초기에 어떤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이제 좀 당했을 때 당시 정부가 이 소재, 부품, 장비 38개 품목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수급 관리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품목 안에 이 요소수 같은 이 원자재 성격의 물품은 빠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여준 촉매제의 역할에 불과한 데다가 또 이 재료만 확보가 되면은 하루 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이 중국산이 사실 워낙 싸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해도 이 좀 수지 타산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 동향에 신경을 쓸 만큼 어떤 중요한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데다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이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난달 말에 그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부가 유럽 그 순방에 좀 준비를 하다 이제 여념이 없다 보니까 이 요소수 대응에 좀 늑장 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런 요소수 사태를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갈 한 가지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요소수 수입이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인데 예.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요소 수출 제한이 있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부터 들어갔으니까 9월 달에 중국 요소 한 달 수출량의 한 4분의 3가량을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요소수 수입량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요소수와 관련해 가지고 인도는 이 요소 품귀 현상을 미리 예견하고 선제 대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요소가 좀 중요한 전략 물자가 아니었던 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미리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재부 차관이 오늘 이제 한동안 요소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호주에서 한 2만 7천 리터 가지고 베트남에서도 한 60만 리터 분량의 이제 요소수를 확보를 했고 무엇보다 예. 이제 중국이 가장 관건인데 이 우리 기업들이 계약한 18,700톤 규모의 중국산 요소 또한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급한 불을 껐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양 자체가 보면 환경부가 이제 국내 요소수 하루 사용량 한 60만 리터 정도 되니까 한 두세 달치를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모든 외교 채널을 이제 총 가동해가지고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요소수 부족으로 이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도 아우성입니다. 방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조차 기사 H씨는 유류세가 내리자 걱정부터 듭니다. 기름 수요가 늘면서 주유소로부터 주문도 늘었지만 늘어난 운행거리만큼 차량을 굴리기엔 요소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달에 좀 한 20개 정도 넣는데 당장
한두 개라도 구하기 위해서 뭐 경기도 지금 제가 이게 운행하는 곳이 이제 경기 시흥 쪽에서 많이 있는데 만약에 뭐 천안까지도 가보고 하다못해 저희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이제 어쩌고 혹시 구할 수 있나. 통상 25톤 유조차가 한 달에 요소수 200리터를 쓰니까 10리터짜리 한 통으론 하루를 겨우 버티는 셈입니다. 어렵게 요소수를 구해도 문제입니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쉽게 원상복귀되지 않고 힘들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서 감당이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통에 4만 원이면 이렇게 쓰면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싼 요소수가 있다고 소문난 주유소는 차량들이 줄 서기 무섭게 품절을 알립니다. 일선 주유소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조치로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됐지만 정작 그들도 가진 게 없습니다. 군 비축 물량을 공급받은 항만 인근 주유소를 제외하면 이전처럼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요소수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벌크는 좀 공급이 되나 봐요. 똑같아요. 발표 나오고 해도 아직까지 지금 뭐 발표 전하고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 들어온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내 규격이 있어요. 또 그런 인증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금 받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절차 거쳐가지고 이제 판매 유통하는 거니까. 요소수를 구하지 못했거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장거리 운행을 피하는 유조차가 늘어날 경우 각종 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휘발유 경유할 것 없이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나면 물류 대란은 물론 국민들의 발도 묶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저 구해줘 지금 당장 힘든 일이지만은 앞으로가 더 힘든 일이다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올해 말 지나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차들이 운행 중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유례없는 기름 대란을 막기 위해 유조차 기사들은 오늘도 요소수를 찾아 헤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이 리포트도 보셨지만 지금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항만 주유소에서 이제 공급하는 이 풀린 물량은 컨테이너 화물선에만 우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유소마다 요소수 값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이 유조차 또한 요소수 우선 어떤 그 대상에 빨리 포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좀 제한적이고 또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는 30리터인가요? 개인마다 좀 사정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한동안 혼선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요소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규제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품귀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정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일정 부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 이후 또 품귀 현상을 맞을 품목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모듈과 마그네슘이 꼽힙니다. 태양광 모듈과 부자재 등을 생산할 때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전력 공급 차질에 생산이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지난 3분기 4,53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10월 말 기준 38달러로 연초 대비 4배가량 폭등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가운데 생산량은 정상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중국 내 전력 공급이 완화된다 해도 정책적인 이유로 상승한 생산 원가가 가격으로 전가되며 공급 차질 요인이 도드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마그네슘에 있어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남아있냐라고 본다면은 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전력 가격 상한제를 갖다 해제함으로써 전력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가격의 전가가 됐다라 볼 수가 있게 공급 차질 요인이 발생하고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책에 민감한 철강과 알루미늄, 특수금속 등 원자재 역시 품귀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탈탄소와 에너지 소비 통제 전략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에너지 고소비 품목의 품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도 전력 성수기가 도래하거나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 정부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경우에는 가장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비철, 화학, 심지어 석탄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좀 제한하는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가격이 오르게 되고 심지어는 물량 자체도 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품목들이 에너지나 소재 쪽에서 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싼 값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던 중국. 하지만 중국발 가격 상승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품귀 현상을 언제든 재현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측 상황 살펴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요소수 대란이 올 수 있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창률 세종주재기자 잠시 연결합니다. 자, 한 기자, 우선 정부가 3개월간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3개월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규모죠? 네,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수를 섞어서 만드는데 1톤의 요소가 있으면 3톤의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중국에 묶여있던 6,500톤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을 통해서 확보한 물량이 한 19,000톤 정도 되는데 차량용 요소수 58,000톤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난해 차량용 이제 국내 수입한 요소가 8만 톤인 걸 감안하면 2만여 톤 정도를 확보했으니 한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정부가 범정부 TF 5차 결과를 내놨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민간 협업을 통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중국에서 추가로 수출 검사 완료한 3천 톤을 감안하면은 전체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8,275만 리터, 한 5개월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당장의 요소수 사태는 일단 한 곱이 넘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요소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차량용 요소수 사태 다음에 이제 농업용 요소 비료 사태로 번집니다. 지금 농한기라 비료 수요가 거의 없는데 이제 요소 사태 초기처럼 이제 농업용 요소가 이제 사재기와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농업용으로 46만 5천 톤의 이제 요소를 수입했는데 전체 요소 수입 물량 83만 5천 톤의 55%를 차지합니다. 이제 지금 확보된 농업용 요소 물량이 9만 5천 톤, 확보율은 한 20% 정도 수준이라 지금처럼 요소 수입에 어려움이 나타날 경우 요소 비료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수입선을 가변화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비료 수급 대책 TF도 가동한 걸 보면 요소 비료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차량용 요소수 사태에서 이제는 요소 비료 사태로 요소 한 품목이 정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이제 지난번 코로나 사태와 이제 나타난 마스크 부족 사태처럼 이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번 요소수 사태에 이제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이제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매 방식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976년에 물가 안정법이 제정됐는데 마스크 사태와 요소 사태 이렇게 두 번 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관세율도 인하하는 이제 대통령 개정안도 의결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시행되고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은 이제 실시해서 차량용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차는 30리터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소 비료도 이제 농가당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정부가 요소와 요소에 대한 수입, 유통, 판매 등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부분에 개입해 수급 상황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급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요소수 외에 다른 품목들도 품귀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이죠? 네, 정부도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무역협회 조사자를 보니까 수입 품목 가운데 30%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입하는 비율 80% 이상의 품목이 1,850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특정국에서 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막아버리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이제 산업부 중심으로 이제 도명 수입 품목 공급망 점검에 나섰는데 이게 한 부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세종주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를 보면서 정부 당국도 좀 깨달은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막으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네, 이미 2년 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 우리가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런 물자를 어떤 특정 국가에게 수입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겪었었는데 이번 이 중국산 요소수 사태를 또 겪으면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비싼 수업료를 한번 또 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이 수입선 다변화가 절실할 것 같은데요. 또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이 탈세계화 또 보호무역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같은 공급망 붕괴가 앞으로 잦아질 거라는 것 역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럽과 일본처럼 이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도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데 신동호 기자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임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사형 항체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그간 경구용 치료제가 시장의 집중을 한몸에 받았지만 오늘 새벽 유럽의약청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에 대해 승인 권고를 하면서 다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체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주사제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먹는 약입니다. 그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인 치료제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키로나를 투여한 환자군입니다. 이들은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군에 비해 중증 악화율이 70% 감소했고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도 투약군과 위약군의 중증 악화율 차이는 72%로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레키로나 투여군이 위약군보다 4.7일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반해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 시 입원 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 시 입원 사망 확률이 89% 감소하고 닷새 안에 복용 시 확률이 85%까지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료나 복용 방법은 어떨까요? 레키로나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60분 동안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반면 화이자 치료제의 경우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 각각 3알씩 투여해 닷새간 모두 30알을, 머크 치료제는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 각각 4알씩 먹어 닷새 동안 모두 40알을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레키로나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각각의 치료제가 어떤 부작용이나 중대 이상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최근 해외 임상 결과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가격과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백신과 병행돼야 한다고 의료계에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슈퍼 개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쏟아진다면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우려, 여기에 대선 전 불확실성까지 호재 없는 증시가 이어지면서 연말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현재는 직계 존비 속의 보유분을 합산해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수급 동향을 보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물량 출회를 보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낮췄던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눈에 띄게 컸습니다. 실제 2017년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019년에는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심리는 이번 연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 9거래일 동안 6,400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보통 매년 연말만 되면 10월 이후에 11월, 12월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때 주가가 출렁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이제 그런 조짐을 보일 거고요. 개인들은 마지못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을 단위로 10억 원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한국투자자연합회는 이에 관한 헌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심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5천만 원 이상 양도 차익으로 전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수급 안정화로 연말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해 연말이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올해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보신 대로 매년 연말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얘기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기자, 통상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증권가 분석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말보다는 이 올해 개인 투자자 매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올해는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 증시에서 약 57조 원을 순매수한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86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매도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순매수로 일관했던 개인은 이번 달 들어 오늘까지 1조 8,65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의 매도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증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섹터별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종목에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증권업계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올해 특히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컸고 또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연말에 가면 갈수록 매도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가 있는데요. 예.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카카오를 2조 9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주가 상승률 또한 연초 대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또한 개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수익률은 39.4%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금호석유나 SK바이오사이언스, 또 SK이노베이션, 기아 등도 개인 순매수와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오늘 좀 잘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 양도세까지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분석은 없습니까? 비관적인 좀 분석이 대부분이었고요. 예.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개인의 연말 매도 흐름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의 연말 매도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주가 수준이 상반기보다 낮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도가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 말이 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는 이게 전면 과세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과세 범위가 있고 그걸 넘어가는 수익 구간부터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로 부과가 될 거라서 지금 정부안 같은 경우는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해줬는데 관련돼서 주식으로 돈 크게 버신 분들이나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죠. 예, 양도세 이슈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규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현재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또 부모, 자녀 등 이 직계 좀비 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서 한 종목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이 1에서 2%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주주는 매년 연말, 올해는 12월 28일에 확정이 되는데요.
다음해 4월 이후 주식 매매 시에 이 양도 차익의 20에서 3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예.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연간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좀 금액별로 과세 비율이 다르긴 한데요.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라면 20%가 과세되고요. 3억 원 초과라면 3억 원까지는 20%, 예. 초과분은 25%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세 대상 기준이 비교적 낮아지는 건데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 이제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자,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건 없죠,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별다른 대안이나 완화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 않는데요.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현재 증권거래세는 0.08%에서 0.23%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0%, 또 코스닥은 0.15%로 낮아지지만 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부적절하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감을 내비쳤고요.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실제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식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도 걱정인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좀 적절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요즘 치솟는 대출금리 때문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준금리는 고작 한 번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왜 계속 오르냐? 이 예금금리는 그러면 왜 안 오르는 거냐? 이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이 금리가 확실히 부담이 되긴 하나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실 텐데요. 지난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행들의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라. 이런 강한 제목의 글이 남겼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이 규제를 강화하니까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은행들이 이를 무기로 가상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참여 인원을 확인을 했는데 13,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실제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것도 한번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연 3.97에서 5.38% 상단만 비춰주고 있는데요. 두 달 만에 1%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0.62%포인트, 그리고 신용대출은 0.51%포인트 금리가 각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단순 계산해볼까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달 전보다 연 이자를 2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로 한 달에 거의 20만 원씩 더 내는 상황인데 네. 확실히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보면요, 10월 말 기준 지난 8월 말보다 0.765%포인트 높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도요, 0.49%포인트 올랐고요. 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신규 코픽스도 0.21%포인트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기자가 말한 지표들보다도 실제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은행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 2개월 사이에 지표 금리 상승폭은 한 0.7%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대출 금리는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상승을 했죠. 여기서 이제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대출 금리는요, 기준 금리에 가상 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를 뺀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우대 금리는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가상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 우대 금리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은행들은요, 가상 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는 낮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 대출 총량 관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다른 고객들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으로 고객들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규제 의도와는 다르게 서민 부담은 커지고 은행 이익은 올라가는 이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적게 오르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대출 금리와 우리가 또 예금을 맡겼을 때 얻는 수신금리 요거의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예대 마진이 클수록 당연히 은행들의 수익은 올라가겠죠. 이 예대 마진이 약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인데요. 지난 8월 국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 금리 차는 2.1%포인트나 됩니다. 하나 예로 들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잖아요. 근데 예적금 이자는 1%대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예대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4대 금융그룹의 3분기까지 누적 이적 이익도 1년 전보다 많게는 15%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 총량을 늘려서 돈을 벌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대출이 많이 못 늘릴 때는 예대 금리 차를 키워서 돈을 벌고 은행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걸로 보인다고요? 어째서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6%대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요, 이게 4%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2%포인트가 더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가 굉장히 크게 강화되는 셈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극단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당장 대출 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내년 목표치가 최근 실제 중과율에 비해서 크게 낮고 총량 규제 시행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고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분명히 큽니다.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도 예상이 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당국의 대출 규제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019년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꺼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선이 끊겼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공급망 문제의 서막이었습니다. 글로벌 분업 체계, 가치 사슬을 뜻하는 공급망은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닫으면서 곳곳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을 주도할 것인가? 세계 경제의 양대축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백악관에서 바이든의 입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삼성과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은 우리 돈으로 44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뿌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 경제동맹이 굳건해졌다는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쓰고 있지만 주로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자국 내 안정적인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기회인 점은 분명합니다.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의 부족함,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 서로까지. 하지만 미국은 이내 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업 기밀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탈중국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중국 회사의 제품을 못 쓰게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압력으로 행사가 되고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역을 할 때도 탈중국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의 97%를 의존해오던 요소수가 우리 물류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다툼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호주가 가입하면서 중국과 호주 사이의 석탄 거래가 중단됐고 불똥은 우리나라로 튀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우리 경제는 공급망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 그 안에서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보다는 글로벌 경제라든가 통상 무역 쪽에서의 누가 패권을 잡느냐, 그 영향이죠.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에 서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0.3%에 그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불안이 실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겁니다. 공급망 문제가 수치로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지난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며 경제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MF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를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각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실물 경제의 불안이 금융 불안으로 번지고 다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조짐도 보입니다. 다음 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후 대응에서 깜짝 합의를 이뤘지만 패권 경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헝가리는 반갑게 한국을 맞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국빈 방문일 만큼 외교 사각지대였습니다.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은 미국이 원했던 우리 4대 그룹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 650여 개가 이미 진출해 있는 유럽 최대 생산기지입니다. 기업들은 빨랐고 정부는 너무 늦었습니다. EU 국가들 평균의 2배 성장 속도를 보이는 비셰그라드 4개국과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협력 약속이 이뤄졌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유럽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적극적으로 양자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로 불린 정상회담마다 공급망 논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당장 벗어나기 어렵다면 답은 결국 공급망 다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에서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운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평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시장은 중국이 크지만은 지금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에 우리의 어떤 통상 외교에 시선이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과 이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패권 경쟁. 그들 앞에서 우리 경제는 아슬아슬한 선택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거대 패권국들의 공급망 다툼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개방경제국 한국의 운명입니다. 지금에 머물러 있다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지 기자, 이번 주 시장 요약하면 그냥 한 단어로 NFT입니다. 네. 정말 난리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종목이라기보다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너도 나도 이 NFT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NFT와 관련된 주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대부분 게임주입니다. 이 예. 게임주들이 NFT를 적용한 그 게임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게임빌뿐만 아니라 컴투스, 펄어비스까지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NFT가 정말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 정말 핫한 단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NC소프트가 저는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이게 NFT의 힘이구나 네. 또 이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일단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NFT만 붙으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뿐만 아니라 NFT 플랫폼이나 또 콘텐츠 제작 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잘 갔는데요. 역시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통해서 NFT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셀바스 AI나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관련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이브나 SM 같은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NFT 콘텐츠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NFT가 적용될 만한 섹터에 먼저 또 자금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곤 하는데 이게 사실 NFT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 잘 알기는 힘들거든요. 좀 설명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시면 무슨 사진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잘못 나온 건 아니죠? 모야호 할아버지잖아요. 네, 사실 이게 2010년도 MBC에서 방송된 무한도전의 한 장면인데요. 이 무한도전 팀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보통 무한도전에서 인사를 할 때 무한하면 도전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사실 잘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는지 무야호하고 답을 하면서 이게 레전드 영상이라는 짤로 돌아다니는 영상인데요. 맞습니다. MBC에서 이 영상을 어제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950만 원에 이게 950만 팔렸습니다. 원. 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0만 원을 주고 살만한가 싶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 가치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데 MBC 같은 방송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익이었는데 그가 만들어온 콘텐츠를 판매를 하면서 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게 된 겁니다. 예.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에서 IMBC의 주가는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SBS도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NFT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송국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한국경제TV도 이 레전드 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음이 안 닿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지금 봐도 미국 사실 좀 시장에서 되게 본 것처럼 재밌는 영상인데요. 네. 이런 나라의 영상을 경제를 NFT를 얘기하고 만들어서 있는데 좀 발음이 거래할 안 수 닿습니다. 있게 되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을수록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건데요. 허앵커께서는 이런 영상을 좀 사실 의향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지불하시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신 앵커가 저희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네. 본부장님 영상을 제가 산다면 비싼 값을 쳐서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대부분 사람은 사실 지금 검색을 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좀
다르게 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NFT하고 가장 많이 짝꿍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NFT는 사실 대체가 불가한 토큰, 대체가 안 되는 토큰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실 NFT가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소유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미술품 또 영화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보유한 사람은 하나뿐인 디지털 자산 원본을 갖고 있고 추후에 또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해서 저작권이나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이걸 산다는 얘기죠. 사실 저작권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유할 수만 있고요. 저희가 블록체인이나 왜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과연 이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거기 그 블록체인 가상 화폐 코인들도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자산이 되면 나중에 살 사람이 있으면 비싸게 다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2030 세대들이 사실 NFT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벌써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앞서 게임 업체들이 따라서 이 NFC 게임을 출시하는 것도 하나뿐인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NFT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주기업 12,000여 개, 종사자 약 14만 명인 서울 최대의 산업단지인 금천구 가산동의 쥐벨리. 1970년 한때 국내 최초 수출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됐던 이곳이 서울 대표 4차 융복합 산업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된 역세권 공장 부지와 이용률이 낮은 공공부지 등 13곳을 선정해 개발에 나섭니다. 물류, 유통기업 위주였던 단지에 IT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교류, 연구개발 지원 시설 등을 확충합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현재 3차선에서 4차선인 도로를 5차선에서 7차선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하차도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의 R&D 센터와 창업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20세기 국내 최초로 수출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됐던 쥐벨리가 도심 내 4차 산업 혁신단지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금천구는 산업단지와 같이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유일 몇 개 안 되는 구입니다. 일자리가 주변에 있고요. 금천구가 산업인프라, 도시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도시로 거듭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호선 금천구청역 주변에는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로 준공 42년 차를 맞은 시흥동 무지개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6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약 1,000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울러 바로 옆 대한전선 부지엔 재개발을 통해 990가구의 아파트와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금천구는 그간 산업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주거지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저희도 적극 부응을 해서 시흥 3동과 4동 그리고 5동의 각각 한 곳에 공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타 민간 사업으로 우리 금천구청역 주변에 있는 민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은 금천구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개통된다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줄며 경기도와 서울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거꾸로 서울의 관문도시로 저희가 금천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도시 이점을 살려서 앞으로는 금천구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민선 7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교통과 또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금천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던 금천구. 4차 산업시설 구축과 함께 주거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서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